완자 78페이지고요. 흡열 발열은 20분이면 끝나요. 20분이면. 여러분,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언제 배웠죠? 중3 때. 모르면 반성하세요. 크게 반성하세요. 물리 변화는 어떤 것들을 물리 변화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얘가 얼음이에요. 물 분자가 따닥따닥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녹아서 물이 됩니다. 이게 상태 변화죠? 그럼 얘가 녹아서 물이 되면 이렇게 붙어있던 물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 분자의 종류가 변해요? 그건 아니죠. 이거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예요? 물리 변화죠. 이게 물리 변화예요. 분자의 종류는 그대로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산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을 다 끊어요. 전부 끊어가지고 새롭게 산소와 수소로 다시 분해를 해버렸어요. 완전 분자 종류가 바뀌었죠. 이게 무슨 변화? 이게 화학 변화예요. 그러면 물리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냐? 물질의 상태나 모양만 변하고 얘네는 변하고요. 분자의 종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상태와 모양은 변하고 분자의 종류와 성질은 변하지 않는 변화. 이게 물리 변화죠. 오케이? 그냥 분자 배열만 바뀌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화학 변화는 완전 분자가 새로운 걸로 획가닥 바뀌는 거거든요.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분자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성질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학 변화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다 거기엔 뭐가 동반돼?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열에너지 흡수 방출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보통 열에너지 흡수 방출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우리가 이거를 1학기 때는 동화 이화의 개념으로 그냥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는 모두 에너지 출입이 동반된다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 상태 변화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모두에서 에너지의 출입은 대부분 동반이 된다는 거죠.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러면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예시 내가 정말 깜짝 놀랐다 어제. 이걸 기억을 못하더라. 깜짝아. 고에서 액으로 가요. 이름. 몇 학년 때 배우셨죠? 중1 때. 고에서 액으로 가는 거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 그래. 융해. 그 다음 액에서 기로 가면 뭐예요? 액에서 기. 기화. 기화. 좋아요. 고에서 기. 기화. 승화. 승화. 자, 그 다음 반대로 갑니다. 액에서 고. 응고. 좋아 좋아. 기에서 액. 지식이 바닥났어. 뭐라고? 액화. 기에서 고. 이름 똑같은 거 알죠? 얘도 승화예요. 제가 빨강으로 표시한 것과 파랑으로 표시한 것의 차이가 뭐겠어요? 여러분, 고액기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기죠, 기. 에너지가 얘가 높냐 낮냐를 알고 싶으면 얼마나 분자 운동이 활발한지를 보면 돼요.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기가 제일 활발하니까 기가 제일 에너지가 많아요. 그 다음이 액. 고가 제일 분자 운동이 둔하잖아요. 걔가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거든요. 그럼 고에서 액, 액에서 기. 아니면 고에서 바로 기. 에너지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돼.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죠. 빨강으로 표시한 애가 다 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예요. 파랑은 반대죠. 기에서 액, 액에서 고, 혹은 기에서 고. 이러면 이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죠. 낮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파랑이 지금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융해가 일어날 때는 무조건 에너지를 흡수해요. 융해가 일어날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융해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융해열, 방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융해는 고에서 액으로 가니까 활발해지는 쪽, 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럼 무조건 융해열은 흡수해야지 융해열을 방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액화열 흡수 이딴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
귀에서 액으로 가면 둔한 쪽으로 가잖아.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그럼 방출을 해야지. 어떻게 흡수를 해요? 그래서 빨간 화살표 뒤에는 무조건 흡수자가 붙는 것이고 파란 화살표 뒤에는 무조건 방출자가 붙는 거야.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응? 그러면 에너지를 만약에 흡수했어. 뭐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를 했어요. 내가 에너지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쟤네는 뺏기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죠? 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잖아요. 자,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물리 변화 중에서 방출하는 거, 응고, 액화, 기에서 고로의 승화. 즉 응고 열 방출, 액화 열 방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일어나면 무조건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요. 열을 방출했으니까. 이걸 이용하는 예시가 이제 밑에 몇 개 나와 있는 거예요. 얼음집. 이걸로 안에 물을 막 뿌려요. 저기는 추운 동네니까 그 물이 언다고요. 물이 얼면서 무슨 열을? 응고열을 방출하면 이걸로 안은 따뜻해진다. 이런 데 이용한다고요. 예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비 오기 직전에 날씨가 흐리기 하겠지. 덥냐 춥냐를 묻는 거예요. 비 오기 직전에 날씨가 더워요. 후덥지근해. 그게 왜 그러냐면 비가 어떻게 오는 거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 액화죠, 액화. 이러면서 액화열이 방출돼요. 얘가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 오기 직전에는 이 액화열 방출 때문에 날이 덥다고요. 알겠어? 이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예시 없나? 그 외에 나뭇가지에 열매가 달려있는데 열매를 아직 안 땄는데 날이 너무 추워진 거예요. 얘가 새벽에 추워서 얼면 열매를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여기다가 물을 막 뿌려놔요. 그러면 밤에 추우니까 이 물이 얼어요. 얼면서 얘가 응고열을 방출하죠. 아침에 나가보면 물은 얼어서 얼음이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열매는 멀쩡해요. 응고열 방출로 열매는 따뜻하게 보호가 된 거야. 이런 것도 다 열에너지 방출을 이용하는 예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태 변화할 때 방출하는 걸 이용하는 거고 반대로 흡수하는 걸 이용하는 거.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다 활발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떨어져요. 요 봐봐. 얼음을 넣은 음료수가 왜 시원해? 얼음이 차가워서?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야. 배우셨잖아요.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해. 주변의 열을 흡수하니까 음료수는 열을 뺏겨서 시원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게 열에너지 흡수를 이용하는 예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더운 여름날 물 뿌리는 거 길에다가. 길에 물 뿌리면 물이 증발을 해요. 물이 증발하면 무슨 열? 기화열 흡수. 그러면 주변이 시원해져요. 제가 증발하면서. 그 다음 이거는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넣는 거. 드라이 아이스가 무슨 열을? 승화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서 아이스크림이 안 녹아. 이런 게 이제 열에너지 흡수를 이용하는 예라는 거죠. 그냥 예시에 뭐가 있냐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열에너지 흡수 방출을 하는구나. 그리고 당연히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열에너지 흡수 방출을 하죠. 이 그래프를 모른다 하면 안 되겠죠. 얘 지금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발열이잖아요. 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는 올라갔겠구나. 그 다음 이거에 반대되는 이 그래프가 이제 흡열인데 분명히 뭐라고 물어봐요. 이제 선지 중에서 그려놓고. 자, 옳은 것을 모르고 옳은 것은 기억.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크다.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발열 반응이에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중 누가 크겠어요? 발열. 반응물, 생성물. 그죠? 발열은 열을 방출했으니 에너지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근데 흡열은 반응물과 생성물 중 누구의 에너지가 커요? 생성물이 커요. 왜냐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장난을 친다고요.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크다. 반응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이 크다. 이걸 바꿔놓는다고요. 조사를 잘 봐요. 뭐가 뭐보다 큰지를 물었는지. 이거 헷갈리면 틀려요. 알겠죠? 분명히 선지 하나는 나와요. 이거 비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화학 변화에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하고 당연히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요.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 연소. 이건 뭐 너무나 다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 철이 녹쓰는 거. 철이 녹쓰는 건 철이 뭐와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연소도 산소와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빠르게 결합하냐 느리게 결합하냐의 차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연소가 됐건 산화가 됐건 녹쓰는 거건 누가 산소랑 결합해서 그럼 99% 발열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다만 빨리 열을 방출했냐 천천히 방출했냐의 차이일 뿐이고 중화 반응 너무 발열이죠? 중화 열 방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없어요. 요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몇 개 더 써 있어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의 다른 예로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이때도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중화 반응이고 뭐 금속과 산이고 가네요. 반응에 산염기가 들어간다? 그럼 다 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산소랑 결합해? 다 발열이고요. 반응에 산염기가 있어? 다 발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산화칼슘이나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염화칼슘이 뭐예요? 염화칼슘 언제 써요? 제설제. 겨울에 빙판길에 쟤 뿌리잖아요. 얘가 제설제인데 얘를 뿌리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얘가 물에 녹으면 발열 반응을 해서 주변이 따뜻해져서 얼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제설제로 쓰죠. 산화칼슘은 뭐 하는 애냐면 얘도 물에 녹으면 열을 방출하는데 조리용 발열팩이라고 있어요. 내가 등산을 갔어. 밥을 먹고 싶은데 산에서 불을 못 피워? 그러면 아예 봉지에 들어있는 조리용 팩을 사요. 얘를 뜯는 순간 이 안에서 산화칼슘과 물이 밑에서 막 반응해갖고 열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안에서 음식이 익어요. 불 없이도. 그래서 맞아요. 군대에서도 써요. 이제 불을 피울 수 없을 때 들고 다니다가 뜯기만 하면 얘가 가열이 돼서 조리가 되는 형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산화칼슘과 물이에요. 그러니까 쟤네 둘이 반응하면 열에너지가 나와요. 발열 반응.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것이고 반딧불이. 여기 반딧불이만 나오는데 야 솔직히 우리 몸에서는 그럼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해서 여러분들 에너지 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세포호흡은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당연히 발열이에요. 세포호흡하여 발생한 에너지로 체온도 유지하고 움직이고 말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는 다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딧불이가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도 다 어디서 나온 에너지로 빛내는 거야? 다 세포호흡에서 나온 에너지로 빛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발열이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세포호흡을 해서 뭐 했다? 전기맹장어가 전기를 냈다? 뭐 인간이 체온을 유지한다? 다 발열이에요. 일단 세포호흡에서 뭘 했으면 다 발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세포호흡 자체가 발열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발열 반응에 속한다면 흡열 반응에는 뭐가 있냐? 이제 여기 흡열이 조금 예시가 까다로운 게 우리가 흡열 반응을 주로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발효?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질산 암모늄의 용해? 질산 암모늄 대신 염화 암모늄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이름에 암모늄자 들어가면 다 흡열이에요. 이름에 암모늄자 들어가면 다 흡열이에요. 이거 들어가면 흡열.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그 플라스크를 판자떼기 위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요 플라스크랑 판자떼기 사이에 물을 미리 좀 뿌려놨어. 물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질산암모늄, 수산화바륨 넣어서 막 반응을 시키면 흡열 반응이 막 일어나요. 그럼 주변에서 얘가 열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물이 얼어요. 그래서 나중에 플라스크를 들면 밑바닥에 물이 얼어붙어서 판자떼기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진짜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밑에 물이 얼었구나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질산암모늄과 수산화바륨 흡열 반응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해놓고 A와 B에서의 열에너지 출입 방향은 같다. OX. 틀린 말이죠. A는 흡열이니까 흡수지만 B에선 물이 응고했잖아요. 응고열은 방출이잖아요. 열에너지 출입 방향 반대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열분해. 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열분해 이름에 열자가 들어갔다고 발열로 착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탄산수 나트륨이 그거거든요. 베이킹소다. 빵 만들 때 쓰는. 근데 이 탄산수 나트륨이라는 애는요. 이게 하얀 가루예요. 베이킹소다. 얘를 가열하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막 분해가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Na2CO3 플러스 H2O 플러스 CO2.
얘는 가열하면 막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는구나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이 베이킹 소다를 빵 반죽에 살짝 넣어갖고 오븐에 넣으면 가열되면서 얘가 분해를 막 해갖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요.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빵을 쪼개봐요. 구멍이 송송송. 이게 뭐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간 구멍이다 이거죠. 열분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열하면 그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열분해는 발열 반응이라서 열분해가 아니고 열을 흡수하는 분해의 줄임말이에요. 열을 흡수하는 분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흡열이에요. 열자 들어갔다고 발열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열을 흡수하는 분해의 줄임말이에요. 열분해뿐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전기분해, 그죠? 그러면 내가 물에다가 전류를 흘려 주었더니 분해가 되었어. 물이 내가 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된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흡열, 발열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열이 큰 의미로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의미해요, 사실은. 그럼 어쨌든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가 됐으니 이것도 에너지를 흡수. 큰 의미로 보면 흡열 아니에요? 전기 분해도 흡열이에요. 전기 분해도. 그 다음 광합성 할 때 뭐 필요합니까?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어쨌든 빛 에너지도 에너지잖아요.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한 거 아니에요? 쟤도 흡열이에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라는 걸 다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에너지 종류에 관계없이. 그럼 다 흡열로 봐요. 알겠죠? 열분해, 전기분해, 광합성 전부 흡열이에요. 열의 형태로 꼭 흡수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이거 흡열인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질산 암모늄자 들어가면 다 흡열이라 했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흡열 반응의 예시 또 있나? 없어. 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염화나트륨의 용해. 이거를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 염화칼슘의 용해는 뭐라고 배웠냐면, 제설제, 발열이라고 배웠어요.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으면 열을 흡수해요. 염화나트륨이 뭐야?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 만들 땐 흡열이라니까요,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염화칼슘은 발열인데 염화나트륨은 흡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나 전반에서 했나,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고 소금 뿌리는 거 얘기 안 해줬어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고 소금을 스푼으로 막 뿌려요. 원래 얼음은 온도가 0도잖아요. 여기 소금 뿌려서 소금이 물에 녹으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온도가 영하 10도, 20도 막 내려가요. 그럼 이 안에다가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관하면 안 녹는 거예요. 이걸 메고 팔러 다니는 거죠. 저기 산 꼭대기 같은데. 이런 데 써요.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하고 염화 칼슘하고 녹았을 때 출입 방향이 달라요. 이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흡열 발열이고, 이 흡열 발열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예시가 81쪽에 나옵니다. 이건 모르면 바보죠 뭐.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 연소. 당연히 발열이고. 핫팩. 손난로. 핫팩 안에 들어있는 가루의 정체는 철가루. 그럼 얘 흔들면 왜 뜨거워요?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산화되는 거예요. 제가 산화는 다 발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뜨거워지는 것이고, 이게 아까 그거예요. 조리용 발열팩. 뜯으면 알아서 뜨거워지는, 이것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 그리고 이것도 연소. 당연히 발열. 아, 여기 있다. 물 뿌려갖고 열매 얼지 않게 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발열을 이용한 거고, 그 수증기가 액화할 때 방출하는 액화열을 이용해서 우유를 따뜻하게 데운 거. 불에다가 올리면 우유가 펄펄 끓어요. 그 정도로 끓이고 싶진 않나. 그냥 따뜻하게만 하고 싶어. 그래서 수증기의 액화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거지. 그 다음 아저씨. 자지마. 흡열 반응을 이용하는 이건 아이스팩. 그리고 아까 빵 만들 때 베이킹소다 넣는 거. 대표적인 흡열 반응, 열분해고. 그래서 소화기 안에도 그 탄산수 나트륨, 이게 아까 베이킹소다예요. 이게. 그러면 탄산수 나트륨 가루를 소화기 안에 넣어놔요. 불나서 막 뿌려. 그럼 이 가루가 불하고 만나면서 막 열분해가 되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서 불이 꺼지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또 이산화탄소 때문에 산소가 차단되어 꺼지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냉장고, 누가 봐도 냉장고 에어컨은 흡열이죠. 주변을 시원하게 해야 되니까 설마 발열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리고
택배할 때 아이스팩 이것도 다 흡열이고요. 재녹으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이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아이스크림 포장지 드라이 아이스 뭐 이런 거. 아 이게 흡열을 이용했구나 발열을 이용했구나 흡열이면 무슨 열 흡수구나 까지 따질 수 있으면 돼요. 끝. 여기까지가 여러분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뒤에도 뭐가 있네요. 생명현상에서 자연에서도 흡열 발열이 많다. 내가 광합성 흡열이고 세포 발열이라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광합성 흡열, 호흡 발열, 물의 순환. 이건 좀 봐야겠다. 여러분, 바다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어요. 이거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무슨 열 흡수죠? 기화열 흡수인데 이걸 어디서 흡수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태양 에너지 흡수예요. 태양열을 흡수하여 기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됐어요. 근데 이 수증기가 막 떠다니다가 도로 물방울로 변해요. 그럼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방출해요. 그죠? 이때는 정말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해서 다시 물방울이 되면 이게 뭐예요? 구름이에요. 이 구름에서 비가 와서 물이 줄줄줄 흘러 바다로 갔다가 다시 증발? 이게 돌고 돌아요? 이게 결국 물의 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순환할 때도 에너지 흡수 방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태풍 어디서 생겨요? 그럼 온대저기압은 태풍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같은 데 오는 고기압 저기압 순한 놈이고 태풍은 좀 독한 놈이잖아요. 쟤는 온대지방에서 안 생겨요. 열대인데 열대 바다. 태풍은 육지에서 안 만들어져요.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지는데 더운 바다에서 바닷물이 증발해갖고 수증기가 됐다가 얘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고 물방울이 돼. 이게 높은 데서 이 일이 생겼으면 구름이잖아요. 근데 바닷가에서 이제 바다 근처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방울이 되면서 방출한 이 액화열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태풍이에요. 그래서 태풍도 열 에너지 흡수 방출을 이용하여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생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죠. 흡열 발열은. 그리고 뒤로 가시면 이제 몇 쪽이야? 100쪽에 생태계가 있어요. 오늘 생태계까지 할 예정인데 이거는 고라니네요. 고라니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동네엔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좀 외졌어요. 그래서 가끔 밤에 고라니가 울어요. 못 들어봤죠? 깜짝 놀래요. 진짜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거든요. 저 새끼가 길에 우리 집 바로 앞에 찻길인데 막 비명을 질러요. 깜짝 놀래. 자다가 처음엔 진짜 사람이 비명 지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람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을 사람이 지를 수 없는 길이로 질러요. 폐활량이 한 어마어마한 거 봐. 그래서 막 비명을 이만큼 질러서 이게 인간인가 했는데 인간이라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만큼 소리를 내요? 아무리 폐활량이 좋아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내가 막 그 비명을 지르길래 뭐야 그래서 막 남편을 불렀어. 이거 봐 누가 밖에서 비명 질러.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 아니야 이건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왜 사람이 아니야 했더니 사람이라면 저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비명만 지를 수 없대. 여기 나오네. 시발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야. 이 사람이 아니래. 인정. 진짜 고라니였어요. 우리 동네 있어요. 진짜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얘가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개체예요. 그냥 한 마리. 근데 고라니가 여러 마리 있네요. 같은 종끼리 모였어요. 개체가 여러 개 모였어요. 개체군이에요. 개체군은 이게 중요해요. 같은 종끼리 모인 거예요. 개체군은 같은 종끼리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한 지역에 고라니만 살 리 없죠. 여기 보니까 다람쥐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체군 봐봐요. 하나의 개체군은 같은 종이야. 근데 여러 개체군이 모였어요. 그러면 종이 여러 종이 된 거죠. 그러면 군집이에요. 한 종류로만 모여 있어요. 개체군. 이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럼 군집. 그럼 개체군과 군집 중에 누가 범위가 큰 거예요? 군집의 범위가 큰 거죠. 그래서 개체보단 개체군이 큰 거고 개체군보단 군집이 큰 거고 군집의 요 개체군, 군집까지는 생물로만 이루어진 집단이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뭘 추가하면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
공기, 흙, 물, 햇빛 이런 것까지 추가하면 그게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생태계는요, 생물과 무생물을 다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분지까지는 생물밖에 없어. 근데 생태계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에 무생물이 포함돼요. 환경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제일 범위가 큰 거예요. 요 용어를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그럼 생태계 안에는 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림에. 생태계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 합쳐서 생물 요소라 그러고, 생태계 안에 있는 생물이 아닌 것들, 환경 있죠? 걔네를 비생물적 요소 혹은 환경적 요소 혹은 무기화 환경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다 생태계에 포함된 환경을 부르는 말인데, 공기, 물, 뭐 햇빛, 바람 이게 다 포함이에요. 무조건 환경적으로 있는 거. 그러면 비생물 요소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생물 요소는 딱 세 가지로 끝나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모르면 크게 반성하셔야겠죠? 자, 여기 앞 페이지에 있어요. 생산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애들. 맞아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야 생산자다. 생산자의 대표적인 예. 식물이잖아요. 근데 식물만 생산자야? 광합성을 식물밖에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남세균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안 그래요? 걔 식물 아닌데 광합성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에 식물만 있지 않아요? 미생물 중에서도 광합성 할 수 있으면 다 생산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합성만 하면 다 생산자예요. 그럼 얘네는 내가 광합성해서 필요한 양분을 직접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애. 양분을 나 혼자 만들어서 살 수 있어. 다른 놈 없어도 나만 있으면 돼.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도 불러요. 독립 영양,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살 수가 있어. 이게 독립 영양 생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우린 뭐예요? 소비자죠. 왜? 우리는 광합성을 못하거든. 그럼 우린 광합성을 못하니까 양분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 남을 꼭 먹어야 돼요. 그렇죠? 다른 놈을 먹어야 돼요. 그럼 나 혼자는 못 살아. 내 먹이가 될 애들이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 굶어 죽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양분을 내가 만들 수 없어. 남한테 꼭 얻어야 돼.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해요. 광합성을 해서 내가 양분을 만들어 독립영양. 내가 양분 못 만들어서 남을 꼭 먹어야 돼. 종속영양. 이렇게 되는 거죠. 동물 당연히 다 소비자고요. 광합성 못하면 다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분해자. 얘네도 굳이 따지자면 영양으로는 종속이에요. 왜냐하면 분해자도 광합성은 못하니까요. 근데 이게 소비자와의 차이점이 뭐냐? 소비자는 살아있는 놈을 잡아먹는다는 거고, 분해자는 죽으면 죽은 놈을 분해해서 산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남한테 의존해서 살지만, 분해자의 대표적인 예 알죠? 세균, 곰팡이까지는 다 아는데 버섯이 식물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버섯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하고 남의 한테 기생해서 살잖아요. 그 뭐라 그래? 고목 같은데 붙어가지고 걔 남은 양분 빨아먹고 사는 애가 그 버섯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식물이 아닙니다. 분해자의 성격. 동충하초가 버섯의 일종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동충하초는 뭘 먹는데요, 근데? 개미한테 기생해요. 아, 개미에서 자라나는 버섯이에요? 껍데기로 살아났어요. 그래요? 똑똑한데? 그럼 어쨌든 남한테 기생하는 애는 식물이 아닙니다. 독립 영양이 아니에요. 다 종속이라고 봐야겠죠?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다 생물 요소예요. 근데 여기 화살표를 잘 보시면 1번 화살표를 보자 이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줬어입니다.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줬어. 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예.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줬어요. 너무 많죠. 예를 들어 뭐 겨울이 됐더니 철새가 날라왔다. 뭐 이런 거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아니면 가뭄이 와서 식물이 다 말라 죽었다. 이것도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것이고요. 그죠? 혹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닷물이 빠졌더니 갯벌에 생명체가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환경이 생명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요 용어는 이제 잘 안 나와요.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가끔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면 작용. 그럼 이거는 화살표가 반대잖아요.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반작용이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면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쳤어요. 남세균이 광합성을 했더니 산소가 생겼더라. 이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 지렁이가 많아졌더니 비옥해졌다.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예시가 나오면 이게 환경이 생물한테 준 건지 생물이 환경한테 준 건지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그 정도의 수준만 되면 돼요. 3번은 뭐겠어요? 지들끼리 주고받잖아요. 생물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게 서로 다른 종끼리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같은 종끼리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했던 예를 들어 기린 같은 경우 기린들끼리 생존 경쟁을 했다. 서로 영향을 준 거죠. 이것도 다 자기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은 거고요. 혹은 뭐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먹고 먹히는 것도 다 생물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전부 생물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생물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걸 좁은 의미로 상호작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 용어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왜냐면 상호작용을 좁은 의미로도 쓰고 넓은 의미로도 많이 써요. 상호작용이라는 건 넓은 의미로는 결국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 다 상호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는 동물들 살아있는 생물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니 상호작용이군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부를 때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예시가 나오면 이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은 건지 고르실 수 있는 정도면 돼요. 알겠죠? 우리 아까 이렇게 환경과 생물이 영향을 주고받는 거, 생물들끼리 주고받는 거 1, 2, 3번을 했잖아요. 우리 이제 얘만 할 거예요. 2, 3번은 예시가 나오면 이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 영향을 주고받는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1번에 대해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만 자세하게 할 거거든요. 그게 102쪽에 있어요. 근데 환경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은데 첫 번째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 빛도 다시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게요. 빛의 세기가 영향을 주는 경우. 강한 빛에 사는 애, 약한 빛에 사는 애. 아니 그러면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 생물의 어떤 작용.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빛의 세기와 관계에 있는 생물의 어떤 작용. 광합성이죠. 상식적으로 빛이 센 곳에 사는 식물과 약한 곳에 사는 식물 누가 광합성을 잘하겠냐고. 센 데 사는 애가 많이 하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강한 빛에 사는 애는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잎을 자른 거예요. 나뭇잎을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그 단면 자른 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얘가 얇아 보이지만 이렇게 여러 겹이야 사실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잎을 덮고 있는 표피 조직이라고 하는데 얘는 엽록체가 없어갖고 투명해요. 나뭇잎 같은 거 뜯어서 이렇게 잘 껍데기를 벗겨보면 투명한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거든. 그게 표피예요. 얘는 그냥 겉부분을 덮고 있는 보호막 뭐 이런 느낌인데 요 표피 아래쪽에 보면 이제 초록색 세포들이 쫙 줄을 서 있잖아요. 쟤네가 광합성을 진짜로 하는 애들이야. 요 초록색 세포들이 쭉 줄 서 있는 여기가 울타리 조직이에요. 꼭 세포가 울타리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다 그래서.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울타리보다는 조금 구멍이 많죠. 듬성듬성.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세포들도 애들이 초록색이잖아요. 얘네도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데 해면이 뭔지 알아요? 스펀지처럼 그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이런 걸 해면이라고 하거든요. 몰라요? 스펀지밥이 해면 동물이잖아요. 아 몰라요? 그 바다에 스펀지밥 같이 그 구멍이 숭숭 뚫린 세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있는데 걔가 해면 동물이라고 해야 돼?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네요. 정확하게는 원생 생물이니까 거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면이라는 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애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딱 봐도 광합성을 많이 하게 생겼는데
강한 빛에 사는 애들은, 식물은 빛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울타리 조직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놔도 빛이 여기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속 안에 있는 울타리 조직도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빛을 받아서 이 빛을 안 버리고 다 광합성에 이용하려면 울타리 조직을 많이 쌓는 게 좋겠죠. 얘네들은 빛이 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한 빛에 사는 식물은 나뭇잎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야. 왜냐면 울타리 조직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을 거니까. 그리고 초록색이 여러 겹겹으로 쌓여 있다 보니 애들이 색깔도 진해요. 초록색 나뭇잎이. 근데 빛이 약한 곳에 사는 애들, 얘네들은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겹겹이 쌓여 있으면 안 돼. 왜? 빛이 저기까지 못 뚫고 들어와. 약하니까. 빛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 밑에다 울타리 조직을 놓으면 얘는 광합성을 못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빛에 사는 애들은 울타리 조직을 한 겹만 깔아놔요. 잎에다가. 대신 최대한 빛을 많이 받고 싶겠죠? 잎의 넓이를 넓게. 그래서 강한 빛에 사는 애들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발달이 무슨 말이야? 여러 겹으로 겹겹이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잎이 두꺼워요. 강한 빛에 적응한 애들은. 근데 약한 빛에서 사는 애들은 잎이 얇고 넓어요. 왜 얇겠어? 울타리 조직이 한 겹. 울타리 조직이 한 겹으로 돼 있고 넓은 이유도 알겠죠? 최대한 빛을 안 놓치고 다 받으려고 애가 넓어진 거예요. 이게 꼭 종류가 다른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도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에서도 자, 꼭대기 쪽에 나뭇잎이 있고 여기 밑에서 자라는 나뭇잎이 있어요. 1번, 2번. 누가 더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겠냐고요. 1번이. 왜냐면 쟤는 빛을 직방으로 받잖아요. 그죠? 빛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애는 위에 있는 나뭇잎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빛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받는다고. 그러면 한 그루 내에서도 잎이 저렇게 달라진다니까?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고 넓고 이게 다 뭐에 적응한 거야? 빛의 세기에 적응한 거 아니에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물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대표적인 예시예요.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은 거. 그 다음 같은 빛이어도 이번에는 1조 시간이 뭐예요? 빛을 받는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는 시간. 빛을 오래 받냐? 짧게 받았냐? 봄에 피는 꽃 뭐 있어요? 봄꽃, 벚꽃, 개나리, 진달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 국화, 얘네가 가을꽃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지금이 봄인지 어떻게 알고 꽃을 피는데? 지금이 가을인지 어떻게 알고 꽃을 피워요? 봄이 돼요? 겨울은 낮이 짧아요. 햇빛 받는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점점 여름으로 가면서 낮이 길어지죠? 그럼 이게 일정 이상 딱 길어지면 햇빛 받는 시간이 길어졌어. 봄이 왔나 봐. 이러면서 얘가 꽃을 피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1조 시간을 감지하는 거예요. 가을에 꽃 피우는 애는 여름에 낮이 길어. 겨울로 갈수록 낮이 짧아져. 낮이 짧아졌네? 가을인가 봐. 피워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화 같은 경우는 낮이 짧아지면 꽃을 피우는 애인데 꽃집에 가면 사실 국화가 1년 내내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피우냐면 얘는 가을에 피는 꽃이잖아요. 하우스에다가 국화를 심고 조명을 달아줘요. 24시간 동안 빛을 켜놔요. 얘가 낮이 왜 이렇게 길지? 계속 여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꽃이 안 펴요. 그러다가 내일 꽃 피워서 팔고 싶죠? 불 꺼버려요. 어머, 다 꺼졌어. 불 꺼버려요? 그러면 이제 낮이 끝났어. 밤이 길어진다. 가을인가 봐. 이러면서 얘가 꽃을 피운다니까요. 이렇게 1초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 이런 애들을 장일식물이라 그래요. 장일. 낮이 길어야 꽃을 피워요. 장일. 근데 1초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 피는 애들 단일식물이에요. 낮이 짧아야 꽃이 펴요. 그럼 얘네들은 뭐야? 빛을 받는 시간에 따라 적응을 한 결과죠. 안 그래요? 아하, 이렇게 달라졌네. 환경에 따라서. 이 장일식물, 단일식물을 실험으로 한 게 어디 있어요? 낮이 기니까 얘는 꽃이 폈어요. 지금 개화를 했어요. 근데 얘는 안 폈잖아요. 얘가 봄꽃이요, 가을꽃이요? 봄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낮이 짧을 때만 꽃 폈어요. 가을꽃이구나. 오히려 얘는 낮이 짧으니까 꽃이 안 폈잖아요. 이렇게
일조 시간에 따라 개화가 영향을 받네. 환경이 영향을 받았네.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래요. 봄에 짝짓기 하는 동물이 있고 가을에 짝짓기 하는 동물이 있어요. 봄에 짝짓기 하는 애가 대표적으로 여기 꾀꼬리, 종달새. 얘네는 낮에 짝짓기를 해요. 낮인지 지금이 낮이래. 봄에. 지금이 봄인지 어떻게 알고? 일조 시간을 얘가 감지한다니까요. 낮이 길어지나 짧아지나? 그 다음 가을에 짝짓기 하는 누구? 송어, 노루. 얘네들은 낮이 짧아졌네? 짝짓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교육과정에 여기 책에서는 빠졌는데 학교 학습지에는 넣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빛의 영향 추가하겠습니다. 빛의 파장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빛의 파장. 이거는 우리 첫 시험 때 배웠던 내용.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빠진 오초파남보로 쫙 나눠져서 연속 스펙트럼이 쭉 나오는 거 알죠? 1번, 2번. 어디가 빨간색? 왜 자신이 없죠? 다 배운 건데 1번이 빨강이잖아요. 적게 꺾이는 데가 빨이고 얘가 보여요. 자, 빨강과 보라 중 누가 파장이 길어요? 그건 알죠. 빛이 원래 이런 식으로 가는 파인 건 알죠?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빨강은 파장이 이만큼 정도 된다면 높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가 파장이잖니? 보라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얘는 파장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길어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길어요? 진동수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진동수는 같은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거든요. 얘가 줄어요. 반대로 얘는 진동수가 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 진동수가 뭐하고 관계 있어? 빛이 가지는 에너지랑 상관이 있어요.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낮은 빛입니다. 빨강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제일 에너지가 낮아요. 반면 얘는 진동수가 크잖니?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얘가 제일 에너지가 높아요. 이렇게 돼요. 사실은 햇빛 안에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합쳐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식물이 이걸 갖고 광합성을 할 거예요. 식물이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쓸까요? 아니, 이 중에 식물이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식물은 광합성에 무슨 색을 제일 많이 쓰게요? 가시광선을 쓰긴 해요.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무슨 색? 몰라요? 식물 안 키워봤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네? 식물은 빨간 빛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 빛이 부족하면 식물용 조명이 있는데 식물용 조명에는요 빨강하고 파란색밖에 없어요. 왜냐면 식물이 빨강을 1번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 파랑을 2번 두 번째로 좋아해요. 그러면 식물 자체는 초록색이잖아요. 식물은 초록색을 광합성에 이용한다 안 한다? 빨파를 좋아하고요 초록은 이용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나 거의 잘 안 해요. 그럼 초록색을 내가 이용 안 해. 일단 햇빛이 들어왔으니 다 흡수는 했는데 초록색은 쓰기 싫어. 뭐 어떻게 해? 버려요. 갖다 버린다고요. 우리가 이 버리는 색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얘가 초록색을 버렸잖아요. 버리니까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가 초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몸 색깔은 걔가 안 쓰는 색이에요. 광합성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육지에 사는 애는 색깔이 초록이에요. 왜냐? 빨강은 열심히 광합성에 쓰지만 초록은 안 쓰고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눈에는 이게 들어오니까 이거 초록색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육지에만 식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도 해조류가 산다고요? 해조류도 광합성을 해야지 빛을 받아서. 자, 얕은 물에 사는 해조류는 여기까지는 물이 얕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와요. 육지처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얘는 빨강을 광합성에 쓰고 녹색을 안 버려요. 육지에 사는 애랑 똑같아요. 그럼 이 얕은 곳에 사는 해조류는 몸색이 무슨 색이겠니? 초록색이죠? 초록을 버리니까 내 눈에 초록색만 보이잖아요. 이게 녹조류예요. 얕은 곳에는 녹조류가 살아요. 근데 저 깊은 곳에 가잖아요. 문제는 여기까지 오면 빛이 에너지가 강한 빛만 뚫고 저까지 들어와요. 저긴 얕으니까 다 들어왔죠? 여기 깊잖아요. 에너지가 낮으면 저기까지 못 들어요.
근데 누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색이야? 빨강이 낮잖아요. 빨강이 저기까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빛은 주로 파랑 아니면 보라 이쪽이 들어오고 빨강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주로 파랑 같은 거를 광합성에 이용을 하고, 자, 빨강은 이용을 하겠어 안 하겠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빨강을 다 버려요. 무슨 색으로 보여요? 몸이 빨개요. 얘가 홍조류예요. 이해했어요? 빨강을 안 쓰고 버리니까 버리는 색이 내 눈에 들어와서 안 쓰고 버리는 색이 지 몸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쯤 사는 애, 중간쯤 녹조류와 홍조류의 중간쯤 사는 애는 말 그대로 색깔도 중간이 돼요. 얘가 갈조류예요. 몸색 갈색이에요. 그래서 녹조류는 뭐 파래 이런 애들, 그리고 홍조류가 김이 까맣다고 생각하는데 김이 바닷속에서 바로 채취해서 건져오면 붉어요. 근데 말리면 이제 까매지는 거거든요. 김이나 우뭇가사리 이런 애가 제일 깊은 데 살고요. 이제 가운데 사는 갈조류가 다시마, 미역 이런 애는 걷어오면 갈색이거든요. 말리고 남은 애들이 색깔이 바뀌지만. 그래서 깊이에 따라 해조류가 몸색이 바뀌어요. 이거 지금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빛의 파장의 영향을 받은 거야. 파장이 긴 빨간색이 여기까지 못 들어오니까 애들이 몸색이 이렇게 깊이에 따라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에 영향을 받았냐? 자, 얘는 파장이 긴 빨간 빛은 깊은 곳까지 못 들어와요. 깊은 곳까지. 이걸 어려운 말로 투과율이 떨어져요. 투과가 잘 안 돼요. 깊은 곳에 못 들어와. 그러다 보니 깊은 데 사는 애는 빨간색을 광합성 이용을 안 해요. 깊은 곳에 해조류는 빨간색을 안 씁니다. 빨간색을 광합성에 이용하지 않아요. 그럼 지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조류 색깔이 깊이마다 좀 달라졌다. 빛의 영향을 받은 건데 빛 중에서도 뭐 파장의 영향을 받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빛의 세기의 영향을 받은 거, 잎 두께, 1초 시간의 영향을 받은 거, 봄꽃, 가을꽃, 파장의 영향을 받은 거, 해조류 몸 색깔. 요 세 가지가 다 빛의 영향이에요. 다 빛의 영향. 됐습니까? 빛이 제일 내용이 길고요. 여튼 여기까지가 빛의 영향.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온도의 영향. 여기서부터는 동식물을 나눠서 볼 거예요. 온도에 동물이 영향을 받은 예. 대표적인 예가 일단 겨울잠. 이거 온도에 따라서 자는 거 아니니? 추워지면 자고 더워지면 깨고. 일단 이거 온도에 적응한 예고. 그 다음 철새. 따뜻해지면 오고 추워지면 가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온도의 영향이고요. 제일 온도의 영향으로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거예요. 북극여우, 사막여우. 그 사막여우는 애가 몸이 작아요. 대신 귀가 크죠. 왜 그래요? 열 방출해서 체온 조절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는 몸집은 커지고 귀는 작아졌단 말이에요. 얘는 열 방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추운 데 사니까. 이렇게 온도에 적응을 했는데 문제는 꼭 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자, 이 100% 나오는데요. 단위 부피당 체표 면적. 아주 환장하겠어 이것 때문에. 단위 모시기당 모시기. 이거 아까 많이 본 거다. 부피분의 표면적 하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실 부피하고 표면적을 따로따로 비교하면 사막여우는 애가 몸이 작아. 근데 북극여우는 크단 말이지. 그러면 사막여우하고 북극여우를 비교해봐라. 부피 누가 커요? 북극여우가 커요. 몸의 표면적 누가 크겠니? 북극여우가 커요. 둘 다 북극여우가 커요. 둘 다. 근데 북극여우가 둘 중에 뭐가 더 크다는 거야. 둘 다 북극여우가 큰데 부피가 훨씬 더 많이 큰 거예요. 북극여우 기준으로 사막여우에 비해 부피와 표면적이 다 크지만 부피가 더 많이 큰 거예요. 그러면 부피분의 표면적을 하면 오히려 이 값이 사막여우보다 작겠죠.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 이 부피분의 표면적이 얼마나 열을 잘 방출하냐의 척도예요. 표면적이 열 방출하는 것이거든요.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어야 열이 막
방출이 되는 건데 부곡여우는 열을 방출하면 안 되는 애잖아요. 그죠? 보호를 해야죠. 그럼 부피에 대한 표면적을 줄인 거예요. 둘 다 부곡여우보다 크지만 부피분의 표면적을 하면 이게 작아지면서 열 방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열 방출이 잘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작으면 열 방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누가 커요? 사막여우가 커요. 얘가 크고요. 부곡여우가 작아요. 부피와 표면적 따로따로 보면 다 부곡이 커요. 부곡여우가. 근데 부피 분해 표면적을 해보면 오히려 사막여우가 커요. 그래야 열이 잘 나가요. 이거를 이제 치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분자분모를 바꿔요. 표면적에 대한 부피의 비 이따위로 바꿔줘요. 그럼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값은 클수록 열 방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오케이? 됐나요? 이게 온도에 적응한 대표적인 예. 온도에 따라서 애들의 몸이 바뀌었죠. 동물은 이 정도고요. 식물이 온도에 적응한 예. 식물은 여기 밑에 보시면 딱 이거. 털송이풀 이름만 봐도 추운데 살겠니? 더운데 살겠니? 이름만 봐도 추운데 살죠. 식물인데 꽃하고 잎에 털이 난 거예요. 왜 털이 났겠어요? 따뜻하라고. 온도에, 추운 온도에 적응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추운 곳에 사는, 기온이 매우 낮은 곳에 사는 꽃은 털이 나 있습니다. 이거 온도에 적응한 거고, 낙엽, 단풍 이거 다 온도에 따른 거예요. 일정 온도가 되면 가을이 왔나 봐. 단풍, 낙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봄꽃. 자, 봄꽃은 기온이 따뜻해지면 핀다. 맞아, 틀려. 일조 시간이 길어져야 피는 거예요. 근데 낙엽하고 단풍은 정말 기온이 낮아져서 생기는 게 맞아요. 이건 정말 온도의 영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이게 일조 시간에 의한 건지 기온에 의한 건지. 응? 식물은 요 정도고요. 자, 온도에 적응한 거 동물 거 식물 거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물의 영향을 받은 거. 지금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 하고 있습니다. 1번 빛 했고 2번 온도 했고 3번 물이에요. 동물이 물에 적응한 예. 파충류가 비늘로 덮인 거. 왜 비늘로 덮여 있겠어요? 몸속의 수분 손실을 방지하려고 비늘로 덮은 거고요. 파충류는 비늘로 덮었고 곤충은 키틴질이라는, 곤충은 그 겉부분 껍데기를 만져보면 애가 바닥바닥 하거든요. 겉에가 코팅돼 있어요. 그 껍데기 코팅을 키틴질이라고 하는데 얘도 몸속의 수분 손실을 방지하려고. 파충류는 비늘로 막았고 곤충은 키틴질이라는 코팅으로 막은 거예요. 다 수분 손실 방지. 그리고 생물의 조류와 파충류의 알도 껍질로 싸져 있는 이유, 안에 있는 수분 손실 방지. 이게요, 사막에 사는 놈들의 알일수록 껍데기가 더 두꺼워요. 왠지 알겠죠? 수분 손실을 더 방지 많이 해야 되니까 껍데기가 두꺼워진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사는 포유류 누구예요? 낙타요? 낙타. 낙타는 물이 적은 환경에 적응했어요. 그래서 얘는 오줌 쌀 때 줄줄 안 삽니다. 오줌을 최소한으로 싸요. 농도가 대빵 진한 오줌을 아주 쬐끔. 왜냐면 물을 줄줄 버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응한 거죠. 온도, 물이 없는 환경에 적응을 한 거고. 그 다음 낙타 혹 속에 뭐 들었어요? 일로 와. 이건 초딩 때 배우는, 혹 속에 지방 들었어요. 낙타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는 특징, 물에 적응했고 물 적은 환경. 또 하나, 혹도 물이 적은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혹 속에 지방 들어가지고 요 지방을 물이 필요할 때 분해를 하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물이 적은 환경에 낙타가 적응한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지. 뭐 동물은 이렇게 적응을 했고요. 식물도 물에 적응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애, 물이 적은 곳에 사는 애가 좀 달라요. 육지에 사는 애는 중간이고요. 육지에 사는 애는 중간이고,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애들, 뭐 예를 들어 연꽃, 아예 물에 떠서 사는 애들 있잖아요. 불의 옥잠 뭐 이런 애들. 얘네들은 물에 적응하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관다발하고 뿌리는 다 물 흡수 잘 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근데 얘는 아예 물에 살잖아. 물이 너무 많잖아요. 굳이 저걸 발달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 물이 널렸는데. 그래서 뿌리와 관다발을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대신
조직이 발달했어요. 물속에 있으면 산소를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산소를 뿌리까지 공급할 수 있는 산소가 드나드는 통로를 뚫었습니다. 연근. 연근 구멍 송송 뚫렸죠? 연근이 뭐예요? 연의 뿌리. 연꽃 뿌리예요. 물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산소가 드나들어야 되니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뚫은 거. 그게 연근 구멍이라고요. 이게 통기 조직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얘네는 물 흡수하는 기관은 발달을 안 시켰어요. 물이 많으니까. 대신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조직을 발달시켰습니다. 그게 통기 조직이에요. 물이 많은 환경에 적응했고요. 그 다음 물에 잘 뜨는 넓적하고 잘 안 젖는 잎을 발달시켰죠. 연꽃잎 생각해보세요. 그죠? 반면 물이 적은 곳에 사는 식물 선인장이죠. 얘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건조한 데 적응했어요.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뿌리는 일단 겁나 발달했어요. 왜? 땅속에 있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빨아 먹어야 되니까 엄청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잎을 아예 줄이거나 가시로 바꿔버려요. 잎이 가시로 변하면 뭐가 좋아요? 식물은 잎으로 뭘 합니까? 수분을 버려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증산작용. 수분이 증발하는 것, 이게 증산이잖아요.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잎을 없애버렸어요. 가시로 바꿨어요. 증산작용 안 하게. 이게 이제 선인장이고, 그리고 선인장 잘라보면 안에 물 뚝뚝 고여있는 거 알아요?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 몸을 바꿔놨어요. 그게 저수조직이에요. 저수조직을 발달시켰다? 몸 안에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게 적응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적응한 식물은 통기조직을 발달시키고, 물이 적은 곳에 적응한 식물은 저수조직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 물에 적응한 거죠. 식물과 동물이 물에 적응한 거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토양. 이거는 뭐 많이 나오진 않고, 바닷가에 사는 함초? 함초라고 알아요? 시금치 같은 건데 바닷가에서만 살아요. 근데 바닷가는 물도 약간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서 애가 짠물이거든요. 그러면 짠물을 흡수하려면 얘는 몸속에 이 염분을 처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일반 식물은 소금물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얘는 이걸 처리할 수 있게 적응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예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토양의 깊이에 따른 세균 종류. 이 뭐냐면 공기가, 여기가 흙이에요. 흙도 공기와 가까운 윗부분이 있고 저기 깊은 흙이 있어요. 공기가 가까운 윗부분은 흙에도 공기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땅에 사는 미생물도요, 윗부분에는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많이 살아요. 호기성 세균이라 합니다. 호, 좋아해요. 기, 뭐를? 공기를.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은 땅 가까운 뭐죠? 대기 가까운 곳에 살고, 난 산소가 싫어. 산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애들은 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 극혐해 산소를. 혐기성 세균이에요. 이런 애들은 깊은 곳에. 같은 세균인데도 땅에서 사는 애가 달라진 거예요. 왜? 토양에 적응한 거죠. 요 호기성 세균이 여기서 말하는 산소 세균이에요. 혐기성 세균이 여기서 말하는 무산소 세균입니다. 그래서 땅에 얕은 데는 산소 세균이 많고 땅에 깊은 데는 무산소 세균이 많다. 이거 토양에 적응한 거예요. 토양에 있는 공기양에 적응한 거죠, 정확히는. 토양에 적응한 예시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공기에 적응한 얘도 거의 한 가지 나와요. 여러분 이런 데 사는 우리 말고 저기 고산지대 해발 막 몇천 미터 이런 데 마을에 사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면 고산병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우리보다 몸속에 뭐가 많게 해요? 뭐라고? 적혈구. 거기는 산소가 모자라서 우리가 거기 가면 고산병에 걸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산소가 적어도 많이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적혈구를 늘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공기에 적응한 대표적인 예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에 적응한 예인가 정도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피톤치드 이거 가끔 나오더라고요. 뭐 노송나무, 삼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생물을 제거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주변으로 내뿜으면 주변 공기의 성분이 변하면서 얘는
사실 공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죠? 이거는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케이스다. 근데 어쨌든 피톤치드 가끔 나옵니다. 아,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쳐서 공기의 성분을 바꾼 거구나. 뭐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게 생태계예요. 끝.